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들이 속도가 점점점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단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죠. 뭐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 그러면은 뭐 10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로 가면은 또 뭐 5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지금은 KTX 뭐 이런 것 타면은 빨리 가잖아요. 요즘에는 이 속도 혁명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라는 거, 저런 건데요. 하이퍼루프, 말 그대로 그냥 루프죠. 그냥 이렇게 둥근 통 안에 시속 무려 100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속 1000km, 저는 감이 안 오는데 KTX가 보통 한 300에서 350인가 그 정도 속도로 이렇게, 빠르면 한 400까지 가나요? 강 집사님?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거의 2배죠. 그렇게 1000km,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그 통 안에 공기가 없대요. 공기가 거의 없어서 진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어서 그냥 스르르르 그렇게 기차가 그 안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부상 기술로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성되면은 계산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빨리 가는데 20분이면은 뭐 여기서 우리 걸어가서 제가 여기서 걸어서 삼성역까지 가면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이 하이퍼루프를 개발해 가지고 이 교통수단을 완성할 것인가,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속도 혁명,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시작이 됐죠.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늘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한 그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기기관의 발명인 거죠. 그때의 출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마차나 말을 통해서 갔지만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이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초 조지 스티븐슨, 우리가 뭐 교과서에 본 증기기관차에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이 만든 바로 저 로코모션 넘버 원이라는 이 기차가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장난감 같기도 하고 저게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저게 나오고 난데 경이로움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요. 이후에 전기기관차가 이것뿐만 아니라 증기기관이 아니라 이제 디젤 기관이 나오고 고속철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속도가 점점점, 그 당시에 저 증기기관차의 속도가 무려 시속, 놀라지 마세요, 20에서 30 정도 갔다는 거예요. 20에서 30.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속도를 보고 막 놀랬다는 게, 와, 엄청난 속도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속 300에서 400, 뭐 KTX 확 달려나가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늘 양평 지나면서 예전에 그 철도를 지나고 갈 때에 그 춘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쫙 가면은 그 차창 밖에 그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면서 낭만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뭐 굉장한 여러 가지 감흥을 얻기도 하는데, 지금은 춘천 가는 그 지하철 타고 가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달려가고 그냥
차창밖에 약간 잠깐 보이지만 빨리 달려가니까 그렇게 낭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여행이라는 그런 느낌처럼 일상의 피로도 잠시 멈춰서는 여유가 있었죠. 또 기차가 주는 특별한 낭만이 있어요. 하루 오래전에는 새마을호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 타보셨죠? 새마을호. 진짜 느리게 갑니다. 의자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주 보면서 가요. 소리도 들려요. 철크덩 철크덩 철크덩.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은 정말 지겹지만 나름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지가는 산이나 들, 하늘, 철길 옆으로 서 있는 작은 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왜? 천천히 가니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기차가 빨라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KTX 타고 창밖을 보는 일이 별로 없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리잖아요. 햇볕도 나고 하지만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빨리 달리니까. 풍경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갈 때 우리에게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낭만은 없죠. 낭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지에는 일찍 도착하지만 여정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행에서 어떤 효율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공간과 어떤 느림이 주는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하이퍼루프 시대가 오면은 더 큰 속도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시간, 또 이동 중에 생각할 정리할 시간, 여정 속에 얻는 어떤 여유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압축돼 버리는 거예요. 속도는 발전하지만 속도만을 추구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윌리엄 터너 작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19세기 바로 이 증기기관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윌리엄 터너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살던 그 런던의 템즈강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관찰을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풍광들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이 런던, 영국의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비가 왔다가 날씨가 맑았다가 바람이 불다가 뭐 아주 변화무쌍한 그 날씨 속에서 비나 안개나 구름, 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들, 그 변화의 속도 속에 그 터너의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경이로웠던 거죠. 그는 자연의 움직임과 그 빛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터너는 내성적이었어요. 늘 혼자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그림의 재능이 있으니까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러한 터너에게 자연이 주는 그 풍광들,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이 어떤 세계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의 감수성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남긴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 나중에 한 2만여 점의 드로잉이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자연을 관찰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비증기 속도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영어로는 Rain, Stream and Speed인데 이 작품은 말년에 이렇게 그린 작품이에요. 1844년 그림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이게 또 더 실제면 참 좋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빛의 초대전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작품들을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서 고화질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산업혁명의 상징인 증기기관차가 템즈강
위 메이든헤드라는 철교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그 순간 이게 확 지나가잖아요. 그 순간을 잘 관찰했다가 터너가 그린 풍경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기차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 있나요? 예,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데 뭔가 이게 그림이 기차를 그린 건지 그리다가 그냥 틀려가지고 그냥 지우려고 했던 건지 도저히 좀 선뜻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이 터너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터너는 아주 정밀하게 잘 그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화면 전체가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증기 속도라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비가 지금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뭐 막 빗줄기를 막 어렸을 때 비 내리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막 그 연필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터너는 저 비를 어떻게 그릴까? 본인은 이렇게 뿌옇게 막 그린 거예요. 비가 막 내려지니까 앞에 비가 내리니까 장면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뿌옇게 그리게 되고 형체들이 선명하지 않고 게다가 또 안개까지 있으니까 이건 더 선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개와 비가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비구름이 습기를 머금고 간 그 대기가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당시에 기차들이 지나갈 때 뭘 뿜습니까? 연기를, 하얀 연기를 막 뿜잖아요. 이 안개와 연기와 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실제로 뭐가 자세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뭉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흐릿하게 그린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이 템즈강 아래에 노란 빛이 보이죠. 그 그림 하단에 저게 템즈강이구나, 물빛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잠시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사이사이에 푸른기가 있는 걸 보면은 흐린 날씨에 이제 막 날씨가 맑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러면서 화면 오른편에 막 달려오는 그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막 빠른 속도, 뭐 빠른 속도라 그래봐야 20에서 30km인데 막 빨리 이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터너가 그려놓은 겁니다. 놀라운 점은 터너가 여기서 기차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저 그림을 막 확대해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기차 안에 그 객차에 뚜껑이 없어요. 지붕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막 보여요. 뭐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가 담고자 한 것은 뭐냐면은 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를 그리려면 그냥 서 있는 거 그리면 되는데 터너가 이 그림에서 담고자 한 것은 기차가 아니라 기차가 달리는 그 속도를 담을 것입니다. 속도. 제목이 있잖아요. 비증기 속도. 기차가 막 달려오는 그 속도감을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증기기관이 시속 20에서 30 정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느린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혁명적인 속도였습니다. 이 새로운 문명이 막 다가오고 있구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은 그것을 터너가 작품에서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문물, 새로운 혁명 기술이 막 다가오고 있는 그 속도, 그것을 터너가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너는 이 속도감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가 기차 안에서 얼굴을 내밀고 한 30분, 30분 비가 내리는 곳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배 위에서 막 몸에 묶고 그 비바람을 받듯이 실제로 그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의 체험을 단순히 사물의 형태가 아니라 빛과 색채의 일렁임으로 이렇게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에 걸쳐서 노란빛도 있고 회색빛도 있고 푸른빛이 서로 뒤섞이면서 뭔가 떨리고 있고 증기기관차는 마치 하나의 빛의 덩어리처럼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듯이 그렇게 그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그 기차의 굉음이 울리고 기차가 저 멀리서 막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은 터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 그림 왼쪽 아래에 보면은 템즈강 위로 옛 목조 다리가 희미하게 보여. 그다음 보면은 그 확대해서 봤는데 예전에 다녔던 목조 템즈강의 다리가 그렸는데 일부러 터너는 이 터너의 그 기차가 달리는 그 새로운 다리와 이 다리를 비교해서 그렸던 거예요. 이것은 구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는 저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리에선 기차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목조 다리는 뭐가 달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말이나 마차.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 부분에 막 뭔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저게 마차 모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는 더 크게 제가 확대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엄습죠. 더 가까이서 나중에 보시면은 거기에 마차가 이렇게 형태만 돼 있어요. 마부가 말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가는 있나요? 확대시킨 건가요? 보이세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보일 겁니다. 저는 뚜렷하게 보이네요.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지선 뚜렷하게 보이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뚜렷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강 밑으로 보면은 배가 하나 보입니다. 배가 하나 보이는데 배가 보이죠? 엄청 작게 보였는데 그 작은 배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이것도 터너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그림입니다. 목조 다리가 있고 그 강 아래에 아주 작은 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는 거대한 증기기관차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터너는 어떤 미술학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은 배를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연의 힘과 또 문명의 속도 사이에 흔들리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터너는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그 배,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너가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 그는 단순히 증기기관을 기록하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는 변화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생명의 떨림을 포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형체가 아니라 그 속도, 흐름, 어떤 뚜렷한 사물이 아니라 진동하는 그 기운,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막 그 안에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터너가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앞으로 등장할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그러한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상주의 초기에 피사로라든지 특별히 모네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그림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상주의라는 그 화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네의 인상해돋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모네가 터너의 저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리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1872년에 발표됐는데 터너가 1884년이니까 무려 30년 전에 이미 터너는 인상주의에게 영향을 줄 작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터너를 인상주의의 문을 연 선구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 비증기 속도는 그저 풍경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그 속도, 자연이 주는 거대한 힘, 그리고 그 속에 놓인 인간의 작고 불확실한 존재를 담아내고자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날씨에도 터너는 직접 본인이 눈을 부릅뜨고 비를 맞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비를 맞고 속도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화폭에 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급히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동생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응급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왜? 나사로와 그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주 여유만만이었어요. 바로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이틀도 거기에 베다니에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닌 나흘이 지난 상태예요.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그러더라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가 왜 3일장 하냐면은 혹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해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육신이 썩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나흘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흘이 되어서 완전한 죽음, 예수님 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뿐이죠.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죠. 예수님 나흘째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그 유대의 교리에 의해서 그가 믿는 그 교리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죠.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이때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를 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부활이다.
내 자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놀랍게도 혁명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은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죽음이 지배하는 것, 네 앞에 있는 내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다는 이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 뭐냐?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며 주님께서 살리시면은 살린다.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 되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요 우리가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죽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절망과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마주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도에 쫓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 한 주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언제 이렇게 주일 됐는지 몰라요. 후다닥 아침이 됐는데 금방 저녁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또 예배 드리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계속 뭔가 뭐 타임슬랩처럼 반복하는 것 같은, 우리가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시간이 올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마치 벌써 끝나는 것 같죠. 우리는 속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 돼. 빨리 결과를 내야 돼. 그렇게 바쁘게 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기도할 시간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치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기차 속에 있을 때 차창가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광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후룩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터너는 비증기 속도라는 그림에서 속도의 시대를 살면서도 멈춰 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는 애써 그 기차 위에서 뚜렷하게 눈을 뜨고 내리는 비, 다가오는 마주하는 속도, 그것들을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느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폭포구 속에서도 그 순간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과 그 에너지를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터너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속도를 붙이기는 시대 속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숨겨두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결과를 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생명의 시간임을 느끼고, 또 힘들 때의 그 한가운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려고 하는,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터너의 그림 속의 작은 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폭풍과 속도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배,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배 위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걸어갈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빠름이 아니라 깊음이 필요한 겁니다. 효율이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고 성취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속도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분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생명과 빛과 마주하는 깨어있는 그 눈을 갖도록 영적인 훈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짧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관점, 이러한 시각, 이러한 여유가 속도를 붙이기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속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빠름이 아니라 기쁨으로, 효율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과 분별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성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속도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속도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